이제 일반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동성 교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미우라 신고 아오모리 현 지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도쿄대 문화부를 졸업하시고 바로 그 해에 신초사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한 10년 후에 미우라 교교사를 창업해가지고 대표로 이사로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 2년 후에 몽고이시 타운에 이제 메이가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 정부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해오시다가 2003년 이후에 아오모리 현 지사를 당선되셨고 현재 세 번째 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무라 현 지사님의 이력을 보고 제 느낀 생각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답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신경 제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전남대학교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양대학에서 투어리즘에 관련해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세리를 거쳐서 현재 그 전남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컬처에 관련하여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그 여러 가지 그린 투어리즘이라든지 루럴 투어리즘, 그다음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 디벨롭먼트, 리저널 투어리즘 디벨롭먼트 그런 거 좋은 논문도 쓰셨지만 2004년 이후에 코리아 루럴 투어리즘 스쿨을 창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쿨에서는 이 루럴 투어리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소인광 가천대 총장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담당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쭉 이제 박사까지 하시고 생활운동 본부 이사를 하시고 김원대에서 대학 원장님, 학장을 하시고요. 또 한국지방정부 연구회장을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하셨고 지역개발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에 계시는 이은철 항공대 교수님이십니다. 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을 하시고 현재 부회장이십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늘 이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북클립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제9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이라는 이런 지역산업정책 대상을 지정해가지고 수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직을 거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조동성 교수님 오셔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강정호 원장님 소개받은 오늘 주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여기서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경영 전략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국제화가 되는데요. 항상 어떤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한 가지로 보는 진출하기에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모델을 정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경영, 즉 기업의 국제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어떤 특정 지역, 한 나라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기업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여러 시장을 동시에 대상으로 해서 다루느냐. 따라서 왼쪽에는 도메스틱 국내죠. 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 오른쪽에는 오버시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그
특정 지역마다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고 표현했고요.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 지역이 제공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로컬리제이션, 현지화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국제라기보다는 이제 국제화가 둔화된 한 지역 하나하나 따라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건 국제경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의 분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왼쪽 위에 보면 이미 많은 학자들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또 기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현지에 맞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프로필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서 있지만 광고를 보면 미국의 광고를 전 세계에 가서 씁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일본대로 중국에서 중국으로 그 현지에 맞는 그 광고 전략을 쓰는 또 고퀄을 지역마다 그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고퀄과 한국의 고퀄과는 맛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 경영에는 세 가지 모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 보면 네 번째 분류 방면이 이죠. 그러면 그 지역이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개념은 그 정립이 안 됐었는데요. 이 네 번째는 사실은 후진국들은 대독이 만든 그 기업들이 대독에서 기반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갔는데 이건 그때는 별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서 요새는 그 옛날에 대독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상당히 현존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로컬 프랙티스를 글로벌라이즈한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가진 세계 능력을 전 세계로 전환한다. 오늘은 이걸 지식이라고 했는데 현지의 능력을 세계화에 대해서 현세화 또는 지식화 같은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개념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것을 주제에서 이 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로컬리제이션은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리제이션으로 시작한 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예컨대 한국에서 현대라든가 삼성전자 그런 회사가 해외로 한국에서 형성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그 기업이 글로벌 그러니까 현지에 적극적으로 나가다가 그다음에 현지에 현존했다가 이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성 이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한서 이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주에서 한서 이형으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그 국제경영의 형식과 그런 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70년대에 만들었을 때 한국 시장만을 상대로 해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혜택이지만 또는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이용하는 그런 정서를 활용해가지고 국내 기반을 확실하게 잘 잡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또 해외 진출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잘 극복해가지고 현재는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공부에 그리고 그 기업이
글로벌리즘이 됐다가 지금은 글로벌리제이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엔 기본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데만 유엔 기본에는 유한양과 김벌리 클락의 3대 체계로 지원받는 학자가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주경 사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그렇지만 유엔 기본은 굉장히 한국적인 회사다 하는 말씀을 주는데요. 그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유엔 기본에는 내에서 한국에서 포함한 주요 기술이 50%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김벌리 클락과 경쟁을 하는 프로텍트는 다른 나라에서 5, 60%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김벌리 클락과 프로텍트 계열이 한 10대 50을 시장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 유엔 김벌리의 고객 중독도 심해서 한번 산 고객이 다시 유엔 김벌리 제품을 사는 고객 중독도가 97%, 50%가 국내 단일 상품으로서 최고의 그런 고객 중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현 사장님께서 지금 방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CEO를 맡고 계시다가 2007년에 김종문 사장 그리고 2010년에 최규모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팀을 재미있게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고 그리고 한국에 이루어진 두 가지 교육을 한국 기업에게 유엔 김벌리에게 전달하도록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엔 김벌리가 국내 시장에서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사회적인 경영을 해왔고 또 환경 경영을 통해서 국내에서 2014년까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지금 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 그루를 심었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행동의 나무를 통해 신제품 개발,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그 흙기술은 미국의 흙기술은 그 카페트가 보통 모든 절가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그 음식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카페트를 touch하면 안 되니까 아주 에어타이트하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의 피부에 그 뼈를 돋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이는 그 약을 같이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머니는 그 어린이들이 그럴 때 어린이 피부가 그 문진이 생기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허기가 어린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풍이 되도록 하고 굉장히 얇으면서도 흡수력이 높은 한국에 맞게 제품 개발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 한국 시장에 맞는 그 제품의 품질 때문에 국내 시장을 아주 성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직원 1인당 1년에 360시간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서 국내 시장 1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김벌리가 중국에 가서 뭘 했는다고 봅시다.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경영하면서 중국에 맡게 한 거죠. 환경영 경영을 통해서 중국 산업의 식물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객 행동에 있어서 중국의 어머니도 한국의 어머니하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허기스가 중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수를 열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추구하는 유교 사상을 조직에 전하는 그런 교육을 편주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국 경영자가 국내에서 중국의 대법원에 나타나면서 그 한국의 그 대법원을 경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을 이루어지기 만에 중국의 그 간섭적자 사업을 김벌리가 클럽에 그대로 전환했다. 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업이 국제화하는 과정은 그 1번의 글로벌리제이션, 2번의 글로컬리제이션, 3번의 로컬리제이션, 4번의 글로벌리제이션. 이게 또다시 글로벌리제이션은 이런 수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제인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제가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세계 최초의 아마 그 공개 발표입니다. 지금은 민물화 엔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県外に出荷していまして、また、2万トンが約2万トンが国内に輸出されています。また県内に41万トンの貯蔵が可能な971棟の施設がございます。この施設によって1年間真夏であっても高品質のリンゴを安定的に供給できるように私どもの青森の技術は高まっております。以上説明した4つが青森リンゴのブランド化の戦略でございましたが、その他にもまさにチャンネルと言われるぐらい高品質なものをお届けするために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進めております。1つ目は安全安心に対してであります。消費者、日本だけでなく世界中の消費者が安全安心ということを求める時代になっております。私ども青森県では青森県特別栽培農林物認証制度というものを設定しておりまして、いわゆるプラントの企業とこれまでの半分以下、もしくは全く使用せずに栽培するという方法で生産し、認証のシールを添付しての販売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2つ目としては、消費者の方々の好みに対応したリンゴへのこだわりでございます。これは、例えば、雪室で、左下の左でございますが、雪室の中で貯蔵して、いわゆる標本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非常に甘みが増すことであります。こうして例えば販売といったことも進めております。この他にも、世界の有名ですが、木村明則さんという農薬シアで農薬の肥料を一切使わずに栽培する、そういったかなり独特な方法も進んでいます。また、光センサーの設備でそれぞれリンゴを出荷するにあたって甘みを含めてしっかりと分別し出荷する、そういうことを進めております。また、3つ目、リンゴを原料として加工品を開発することも進めています。いわゆるプラスアーカーということを進め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私ども青森県内にはリンゴ加工会社が12社、加工場外所は約10カ所あります。そこにおいて、ジャムであるとか、ジュースであるとか、お菓子というもの、スイーツというもの、そういったものを次々と作り上げております。4つ目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もう青森の非常に独特な技術ですが、CA 貯蔵庫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いわゆる窒素貯蔵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空気組成を人為的に調整しまして、なおかつ低温で管理する。このことによって、先ほどもお話しいたしますが、真夏でも非常に新鮮で美しい、待っていただきますと、水がパーッと出てくる、そういったリンゴ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でございます。3つ目としては、おいでいただくお客様が、いわゆるグリーンツーリズム、あるいはリンゴ収穫体験、そういったことを通じて消費者との交流戦略も高め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ですので、青森県
지에の出版で障害の改善によるそして差別ができる商品の開発によるそれの商品のそれとして海外のスーパー等での食宣伝会の開催メディアを活用したプロモーションによるブランド作りにも取り組んでおります。さて輸出品目輸出をリムことにお話します。リンゴにつきましては実績のございます台湾での輸出をしっかりと維持しながら一大マーケットであります中国をはじめインドネシア今真っ最中でございます。インドネシア、どんどん経済が発展を見ておる国々でございまして、そこでの市場開拓、そしてまた中国や輸出ルートの新たなパートナーの開拓、こういったこと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て、これまで青森リンゴといえば贈答用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が、今後、家庭用の販売、このことにも拡大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リンゴ以外の輸出品目によりましては、青森県産のお米でございますが、香港、シンガポールに輸出しておりますが、先ほど申しました長芋、水産物、に積極的に輸出していくことを進めております。これまでもアジアの国々から青森県産品につきましては、大変品質の高さ、そして美味しさということ、そして安全性というの評価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会場の皆様をはじめ、多くの国の皆様方にリンゴをはじめとする青森産品につきましてご理解をいただけ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こうしたブランド確立とともに青森を訪問していただくことをお願いしています。いわゆる海外の販売戦略は海外からのお客様のアプローチということに実際はよくないとなっております。食をしているこれも青森の大きな戦略であります。我々は一人で多くの海外の方々に来ていただくためには、まず青森県に来ていただく知名度を上げていくこと、このことには全力でやっております。青森リンゴ、これはもうアジアにおきまして、あるいは中東におきましても、大変にブランドとして認知さ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繰り返しとなりますが、我々は青森リンゴを見ている台湾での販売でございますが、まず青森リンゴということを宣伝に最前提に立てまして、海外に対しての販売構成を決めております。そして、各国におきましては、今、政府間の交渉をいろいろ進んでおりますけれども、健康志向に合わせまして、日本酒とセットでこの韓国やということを行っておりますほか、初めて新たな試みとして、韓国のドラマなどを青森におきましての文芸演出の誘致ということ、このことをまた今、積極的に進め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国は中国の民主国交40周年40周年記念日が明日にかける前にこのポスター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うした形でロケ地としての美しさ、またその場合での食べ物の美味しさ、そういったものを中国の方々にもご紹介する、こういった戦略も進めている次第でございます。さて、日本の東北観光推進機構というところが外国人観光客の方々を対象にした調査によりましては、日本で行ってみたい観光行動についての調査結果でございます。外国の方々が日本を訪れたいことの第1位には温泉、お洋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第2位には飲食食べるものということ、第3位は桜あるいはもみじとい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この1位から3位までの観光資源や県産品、すべてが私どもの青森県にはございます。しかしながらこれからまだまだますます知っていただ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左の方では、青森のリンゴが南温泉というんですが、アフロ温泉といいますが、リンゴの方でございます。あるいは真ん中はランプだけで過ごすランプがあります。次の景色の上です。あるいは
からアジアの国々が、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そういったところを主導で、いい意味での発展を引き上げていけ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今日こうして素晴らしいフォーラムが、地域各界のご指導のもとにおいて行われますこと、そこにメンバーとして参加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こういった美しく、美味しく、楽しい青森、まずはそれを美しく、美味しい、楽しい青森、今日ご参加、フォーラムご参加の皆様方にも一度おいでいただく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おります。おいでいただき、そして青森のチャレンジ、青森の挑戦にさまざまなご意見、ご指導いただきますことを心から願いまして、私からのお話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강의성, 또 실행력, 또 열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120개 중에서 대강 반을 넘었습니다. 발표를 하는 가운데 크면 포함하는 조시장, 강신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아우리 김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아무리 좋습니다. 농업, 산업, 그리고 이것을 관광을 위해서 지역의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시간 할애받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 좀 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특히 사람과 기업과 관광을 끌어들이는 그런 지역들을 좀 소개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글로벌 시대 또는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처럼 로컬 지방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시장이 개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또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이 이런 기회들 또는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우선 먼저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농촌, 농업을 주로 하는 지방의 도시들은 지금 노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만 해도 약 38.9%, 약 40%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율이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이 뭔가 하겠다 노력하지만 역시 그마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그만큼 재원과 인재와 또 지식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모든 지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유망산업, 인기산업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지역의 활로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화와 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활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우리가 창조인대 시대, 창조도시, 창조적 지역 발전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980년대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또 제조업의 쇠퇴를 겪었던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결국 문화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창조도시, 창조적 지역 발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경쟁력, 지방의 경쟁력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소위 말하는 입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창조력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방에서 세계 고유한 자원과 또 문화 역사 자원의 어떤 가치를 높여서 정말 창조적인 환경을 전개하고 또 관광객과 인재,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화천은 굉장히 곳입니다. 인구 22,800명.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뒤에서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뒤에서 5번째 인 군이 바로 이 화천입니다. 이 화천은 겨울에는 정말 추운 곳이죠. 휴전선 DMZ 밑에 있는 동네지요. 이 동네에 1년이 아니죠. 한 해 1월 달에만 이 축제 기간에 13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꽃피는 봄에 모이는 게 아니죠. 그 추운 겨울에 여기에 모입니다. 왜?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화천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들어올 수 없고 또 관광객도 변변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추위를 우리가 어떻게 역발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꽁꽁 얼어붙는 이 얼음을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전략으로 바로 이 축제를 열어서 지금 지난해 올 1월달이었습니다. CNN에서 겨울의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시아 3대 겨울 축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올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바로 이 산천어 등을 매달아서 시내 곳곳에 매달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1년 내내 지역의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죠.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여수 엑스포죠. 여수 엑스포가 뭐 흥행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죠. 특히 서울에서 지금은 KTX가 연결되어서 3시간입니다만 5시간 30분이 걸리는 반도의 끝 멀고 먼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노력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수가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통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통영이라는 동네는 우리 강정호 원장님 계십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술의 자산들이 많은 동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안동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전통적인 자산이 많은 곳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이런 자원들을 관광에 연계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고요. 가장 전형적인 농촌 또 산촌 지역이면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서 정말 1차적인 농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와인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영동의 사례. 앞으로 아마 50년의 역사를 두고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개발에서 뒤처져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 신안군의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증도라는 섬이 바로 이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라는 컨셉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전북 완주 같은 곳은 대단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 중심의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재생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문화지사님 모실 줄 알았으면 아오리의 사례를 가지고 올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는 니가다에 있는 에츠거스마리 대지미사리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트리엔날레를 열고 있죠. 그리고 일본 오부세, 나가노県에 있는 오부세라고 하는 작은 동네 아주 저는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 하나로 결국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온 동네이죠. 저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지역이든지 결국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화를 발견하고 생활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 문화 예술 또는 전통 문화에 기반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산업과 연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지역 산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제조업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많은 지역들이 많은 지방들이 전통산업, 첨단 산업만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역에 있는 농업, 전통산업들을 어떻게 고부가 가치 6차 산업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민의 삶과 꿈을 담은 창조적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개발을 막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슬로우시티 증도 같은 개발되지 않아서 개발에 뒤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동네가 결국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리고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이죠. 협력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지방에 저는 서울에서 13년 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전남대학교로 간 지가 5년 되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느끼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쩌면 열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더 많은 또 지역에 용기를 주는, 또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발표를 해주신 강신경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다음으로는 서진광 부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40년 넘게 고민해오던 주제로 세션을 마련해 주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원래 전공은 지리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발표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무라 아까 강신정 교수님은 아오모리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오모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무라 지사님 넥타이가요, 아오모리 사과무늬로 만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한국에서는 이렇게 벗어 칭찬할 때는 아예 벗어주는데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이무라 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아우리 형입니다. 따라서 벗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까 조동성 교수님이 그 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을 경영학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전공이 이제 주로 지방 지역 개발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를 향해서 지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설명을 했고, 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 기반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방식이죠. 약간의 그 경영학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빗 섹터하고 퍼블릭 섹터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항상 세계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의제된 것으로 이미 이스타블리시드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느냐 하는 맥락에서 전략을 수립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종속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 기반을 세계화의 세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가 잘
활동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세포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전체를 건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겉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보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세포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조만간 그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작동하는 건가요? 이게 작동.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21세기의 지역사회냐, 세계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적으로 작은 단위 규모 같은 세계화를 논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관련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초점이 지역사회에 이 두 개 두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용어가 뭐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 잠깐만요. 그러면 무엇이 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영토성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 그 에코시스템의 일부로서 인간 활동에는 일종의 테리토리얼리티, 익스클루시브 투 아더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인 그런 영토성이 존재한다는 다 이제 인정을 하죠. 아무리 IT가 발달하고 교통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만의 영역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종의 이건 밀고 땡기는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런 인간 활동이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화, 전체적인 지구 단위에서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공간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요소도 어떤 공간 마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종의 어떤 도달 범위라든가 공간 마찰 이런 측면에서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노동력의 이동이라든지 정보 이동이라든지 기술 이동 이런 것들 등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일정한 어떤 제한된 터전을 우리가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이 지역경제 작동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개가 합쳐서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맥락을 이 생산 요인의 외부 유출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어떤 지방의 정체성이 사람을 이곳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까 이문화 지사님께서도 아오모리 현 지사님 또 그쪽에 살고 계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역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정체성에는 통상 이제 시간과 공간 차원과 시간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분해 보면은 4가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4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역사 인식, 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디멘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어떤 공간 연계라든가 이런 등에서 이제 하나의 디멘션이 나와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하고 지방화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는데 사실은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는 세계화는 갈등을 유발하기 쉽죠. 그러나 지방화가 전제가 되면서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튼튼히 한 다음에 세계화는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쉐어링함으로 인해서 세계 시민들이 선택의 폭을 얻게 해서 결국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서 결국은 지역사회라는 것은 세계화의 어떤 시작점이지만은 지방화의 최종 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국은 우리 시대에 일부 있는 이 몇 가지 패러다임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다. 국가 발전이 우선이요, 지역사회 발전이 우선이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발전이 우선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매국노처럼 매도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국가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선 내가 튼튼해야 자기가 열심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 정부 독점적인 운영 체계에서 이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공공재 생산 전달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무조건 크면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규모의 경제에서 요즘은 차별화의 경제 관점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래에는 이제 피지컬 스케일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척도가 위주였지만은 이제는 휴먼 스케일로 인간 척도를 회귀하고 있다. 일종의 이제 소셜 캐피탈, 사회적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몇 가지 패러다임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우리가 통상 이제 퍼블릭 섹터하고 프라이빗 섹터를 나누는 다이어그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지역사회가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그 분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서스테이너블리티, 지속 가능성인데, 그 각각의 별로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이걸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서 측정을 해서 축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속 가능성을 접근할 것인가를, 종래에는 뭐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겠지만, 이제 경제적 관점이나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더 그래서 소셜 서스테이너블리티하고 컬처럴 서스테이너블리티, 지역 정책성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그 공공 분야를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지역 주민들이 시민사회에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공재 공급 과잉은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익과 비용 부담을 일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무책임한 시민은 양산에서는 불안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의무를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 분야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든가, 공통 기반을 구축한다라든가,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지역사회마다의 미풍양속을 기린다라든가, 그 다음에 우선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열악한 상태를 우리가 공공으로 돌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이, 시간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요겁니다. 커뮤니티가, 지역사회가 잘 작동해야 나중에 나라도 잘 살고 세계도 평화롭게 작동할 수가 있을 텐데, 인풋 요인은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지속 가능성이고, 결국은 그런 지역사회에 투입이 되면은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잘 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피드백되는 이런 서큘러 코제이션 프로세스가 오늘 주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강 부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프레임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영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지금 발표하는 패턴을 보니까 아마 우리 처음 기사님께서 발표하시고 두 분의 발표자께서 처음 단상에 오르면 제일 먼저 우리 식사에 대한 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한민가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발전과 이런 기세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많은 그 사례들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는데 공통된 게 삶의 질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의 질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세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꼼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제는 이제 지역 발전, 지역 개발 전략을 통한 이 여가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오늘 이 세션을 준비했는지 한번 주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세라는 개념 자체는 지방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간다는 개념이고 이 오늘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총괄적인 어떤 세션을 진행하시면서 저희 산업정책연구원과 우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산업정책연구원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자매연구원인데요. 지역산업정책 대상이라 여러분께 나눠드린 지역산업정책 대상이라는 지방의 어떤 발전된 모습들을 이 사례로서 개발해서 매년 시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 강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산천어라든지 여러 사례들도 정말 지역산업정책 대상에 다루고 있는 지역의 발전 사례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산업정책 대상을 진행하면서 국내의 다양한 지세화의 성공 사례들이 개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발표하려고 준비를 좀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앞 발표자들께서 다들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원에 좀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서 지세를 잘 이룬 글로벌 사례들 좀 몇 가지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기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세화를 이룬 사례들 중에서 제가 이 관광 레즈형하고 이벤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레즈형 중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연구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의 그랑모토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제주도가 아마 앞으로 발전하는데 완전 창조를 삼아야 될 그런 지역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랑모토는 파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공동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개발한 그 과정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특정 건축가에게 도시의 계획과 설계를 분할 부여해서 처음 소위 기본 시설부터 완공까지 한 30년이 걸쳐서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지역을 명품화시킨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참조해야 될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또 뭐 우리 잘 알려진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아마 지세화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1930년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1980년대 이후 소위 레즈와 세계적인 컨벤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위 카지노 사업과 컨벤션을 연결시킨 세계적인 어떤 이 도시로 발전하는 케이스예요. 아시는 케이스니까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아마 이 성공적인 어떤 창조를 이룬 지적 개발로서 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어려운 직면에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중동 최고의 휴양지로 맞는 이 두바이 케이스가 아마 지세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케이스고 이 관광가 레즈와 이 비즈니스가 통합된 그런 휴양 비즈니스의 메카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두바이 사례도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저도 집중해서 하는 그런 두바이 이벤트 레즈 같은 경우에 몇몇 도시가 있는데 설명드릴 도시는 독일의 민스트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이 소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어쩌면 이 안에 있는 인구라든지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은 열악했지만 그 열악한 부존 자원에 이 문화와 콘텐츠를 잘 결합시켜서 세계적인 이벤트 도시로 등장 케이스고 우리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케이스고 또 마지막 사례는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시면
유럽에서 이벤트가 이 예술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비엔날레가 어디냐 한번 보신다고 바셀이라는 그 스위스 쪽에 어디냐 한번 보신다고 그 카셀이 어디냐 한번 보신다고 그리고 민스트는 10년에 한 번씩 돼 있습니다. 오늘 좀 강조드릴 케이스는 민스트 케이스인데요. 2007년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1997년에 시작을 2007년에 이제 87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세 번째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어떤 전시장으로 만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 독일의 어떤 민스트는 독일 필수 쪽에 위치하고 중소규모 도시고 여기는 대학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어떤 캠퍼스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 환경 그다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87년이요. 1977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지역을 한 거예요. 이 도시가 아주 작고 어쩌면 그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이 도시가 세계적인 이범을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컨셉을 근데 조각은 다른 기술약품하고 다르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걸 계속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어떤 것을 합니다만 그 10년에 한 번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 처음에 77년에 만든 그 조각품들이 계속 10년 동안 도시에 전시되어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아마 이 역사 지질학적인 어떤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만 예술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도 많이 강조된 부분입니다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그런 과정들이 성공해요. 여기 보면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란 말이 예를 들어서 비엔날이라든지 우리 광주 비엔날도 그렇고 여러 예술 전시 작품을 전시를 가보면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뭐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관광이 되는데 이 케이스는 전시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도시 중간중간에 예술 작품을 마치 숨겨놓듯이 전시하는 겁니다. 근데 주차장이나 또 어떤 레스토랑의 한 기퉁에다가 조각 작품이 들어가 있고 헬버스의 어떤 연구실 한 기퉁에 조각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조각 작품이 위치한 지역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팜플렛을 주면은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진행되고 나서 그 중에서 좀 어느 정도 호응이 좋았던 작품들을 선택을 해서 그 작품들을 계속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전시를 하면서 끊임없이 민스트를 방문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지시하는 컨셉 자체가 지방에서 조금 시작한 조그만 어떤 제품이나 이벤트나 노력들이 그 지방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차원에서 민스트를 성공한 케이스가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케이스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젤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젤도 굉장히 좀 작은 도시였고 특히 2차 대전 때 여기에 전차라든지 이런 군수품을 생산하는 지역이라서 집중적인 폭격을 받고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이 폐허가 된 도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미술로서 이제 도움을 받게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민스트 같이 도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전시장으로 사용합니다만 축제를 가져야 되고 근데 문학과 미술과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어울려서 특정 주제를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품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토론의 공유를 이룬다는 부분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마지막에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분께 나누는 팜플렛인데 지역산업정책 대상이 나갑니다. 저희 강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시장님께서 나와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앞으로 개발돼야 될 많은 지역 성공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연구원은
산업정책 임무 자체는 경영력 본부에서 지역 산업정책 대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속경영 파트가 있고 브랜드 파트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 산업정책 대상은 이 과정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잘 개발한 그런 우수 사례들을 매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례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안내 말씀은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업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지역에 관련된 분들,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속하신 지역에 좋은 그런 개발 사례가 있으시면 공부를 신청해 주시면 이 좋은 사례를 개발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지경 장관님도 있고 조승일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홍보도 해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순조롭고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세션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2분 15초인데요. 질문을 하나 플러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분의 발표하고 관련해서 꼭 그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마지막 그 책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컬라이제이션 관련한 이 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부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참석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박수인데 좀 더 세게 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조동선 교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무라 지사님에 대한 감사의 박수입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동안 또 한국에서 계시는 일정 동안 내내 편안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충실한 자료 또 그리고 발표에 협조를 해주신 강신겸 교수님, 소진광 부총장님, 이윤철 교수님에 대한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초 남았습니다. 사회대학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